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 제3회 기출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번에서 10번까지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과학적 방법의 특징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사례가 들어있는 박스를 한번 보면요.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실시하였다.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였지만 양쪽의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과정이 객관적이라면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했더라도 양쪽 당의 조사 결과는 동일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논리적 일관성, 두 번째는 검증 가능성, 세 번째 상호 주관성, 네 번째 재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건요,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항목인 검증 가능성은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도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 네 번째 재생 가능성부터 보면 재생 가능성은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1번 문제의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상호 주관성, 다른 말로 간주관성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경우에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보시면 야당과 여당이 서로 다른 동기예요. 자신의 당의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같은 방법으로 조사 설계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다 보니까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주관성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가끔 나오는 사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관찰 자료 수집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관찰 자료 수집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는 관찰 자의 주관성 개입이 방지된다. 두 번째, 즉각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세 번째, 비언어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네 번째,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관찰 자료라는 것은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근데 이 관찰은 어때요? 지켜보고 연구자가 어떤 동물이나 식물, 유아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대상들을 특히나 관찰을 해보고 그 관찰한 결과를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을 할 때는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기술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연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찰자의 주관성 개입이 방지된다라는 것은 틀린 부분이죠.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자료 수집의 단점에 해당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질문지 작성 시 개별 질문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가? 두 번째,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한가? 세 번째,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 네 번째가 조사자가 응답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설문지 또는 질문지를 작성할 때 질문의 내용이 많으면 응답자들은 그 응답을 회피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질문들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하다면 다른 질문들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질문들을 더 추가해야 되니까 고려해야 될 내용이고요.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죠. 응답할 수 없는 내용까지 묻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조사자가 응답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응답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굳이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4번 인과관계 성립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죠? 인과관계 성립의 조건 세 가지가 있죠. JS 미래 세 가지 조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적 선행성, 변인의 공병관계, 비허위적 관계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보죠. 기억,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함께 변화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원인 변수는 독립 변수고요. 결과 변수는 종속 변수여야 되죠. 그래서 함께 변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변인의 공변 관계라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순차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먼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발생이 돼야지 반대로 발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 시간적 선행성이라는 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비허위적 관계라고 해서 제3변수를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가설이 검증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표본조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가설 인과관계에 의해서 뭐 가설이 검증되는 것도 아니고 뭐 표본조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모집단을 통해서도 조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귿과 니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외생변수의 영향을 통제한다. 이게 이제 제3변수를 통제해야만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비허위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JS 밀의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조건, 그죠? 기억, 니은, 미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은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은 뭐냐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질적 연구는 11명의 여성들이 아동기에 성학대 피해 경험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조사한 것이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에 대한 10주간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160개가 넘는 개인적 전략들이 코딩되고 분석되어서 첫 번째, 극복과 대처 전략을 만들어내는 인과조건. 둘, 그런 인과조건들로부터 발생한 현상. 세 번째,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주는 맥락. 네 번째, 중재조건들. 다섯 번째, 그 전략의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었다라고 자,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연구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자, 현상학적 연구라는 거요. 1번에서 나오는 현상학적 연구라는 것은 뭐 인간이 인지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연구다.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이죠. 인간의 의식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현상학적 연구예요. 자, 그 다음에 민속지학적 연구는요, 현장 연구나 또는 참여 관찰법과 유사 용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장 연구와 참여 관찰법보다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쓰이는 게 민속지학적 연구고요.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내용 분석 연구죠. 내용 분석은 이제 문헌 연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2차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이제 두 번째 근거 이론이죠. 자, 근거 이론은 전개되는 관찰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을 산출해내려는 귀납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근거 이론의 구체적인 방법은 면접법과 코딩으로 나뉜다. 여기서 보면 10주간의 심층 면접,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전략들이 코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 안에 사례를 보면. 그래서 실행 방법인 면접과 코딩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근거 이론에서 이 실행 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축 코딩은 범주나 하위 범주들을 패러다임에 따라 관계 짓는 것이고 범주들은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 그 다음에 상호작용, 전략, 결과들을 나타내는 범주에 따라서 연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그 사례에서 1번에서 5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축 코딩과 관련돼서 그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근거 이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더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거 이론의 사례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실험 설계에 관한 내용이죠. 6번 문제 보시면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무작위 할당으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고 실험 집단에만 개입을 한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실험 집단과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을 사후에 구분해서 종속 변수의 값을 비교한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임의적으로 나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한다. 복수시 계열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개입 전과 개입 후 여러 차례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해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째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임의적으로 나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 집단의 결과가 통제 집단으로 모방되거나 확산되는 효과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째 문제 보시면 서베이에서 우편 살문법과 비교한 대인 면접법의 특성으로 틀린 것이 대인 면접이에요. 면접에서 틀린 것은 뭐냐 했더니 자,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그죠? 면접 보는 과정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 응답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굴 표정이나 또는 뭐 행동, 그죠? 몸으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리응답의 가능성이 낮다. 그죠? 직접 대면 관계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응답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질문 과정에서의 유연성이 높다. 질문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질문들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4번째, 응답 환경을 구조화하기 어렵다. 구조화라는 것은 뭐 질문의 순서나 질문의 유형 등을 결정해 놓는 건데 이거 가능하죠. 그래서 구조화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8번째죠. 다음 중 과학적 조사 연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도 과학적 조사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물었었죠. 자, 첫 번째 논리적 체계성, 두 번째 주관성, 세 번째 수정 가능성, 네 번째 경험적 실증성인데 본 교재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연구의 특징은 논리성, 그 다음에 일반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간결성, 결정론적, 재생 가능성, 상호 주관성, 변화 가능성, 구체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객관성이죠.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요. 과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기술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9번째 문제 보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설의 종류는 뭐냐 했어요. 사례를 그 박스 안에 예제를 보시면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가설이다.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대립가설과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뭐예요? 규모가설이죠. 규모가설. 자, H0 해서 0가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규모가설에 해당이 되는 질문입니다. 뭐 다음 설명도 한번 볼까요?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차이나 관계가 우연의 법칙으로 생긴 것이라는 진술로 차이나 관계가 없다. 그래서 H0라고 하죠. 형식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0번입니다. 일반적인 질문지 작성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었죠. 질문은 의미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한 질문에 한 가지 내용만 포함되어야 한다. 응답지의 각 항목은 상호 배타지역이어야 된다. 과학적이며 학문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 해서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설문지는 누구나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들은 배제하고요. 누구나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